중국 상하이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때는 정말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핵심 상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월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 넘던 가게가요. 지금 10만 원에도 세입자를 못 구한대요. 10만 원이요? 네. 권리금은 뭐 거의 99%가 증발해버렸고요. 아니 세계 2위 경제 대국,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중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요. 현재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7가지 신호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불온산부터 청년들의 절망까지 이 7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거대한 그림이 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 7가지 신호가 각각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이제 촘촘하게 얽혀서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신호들이 어떻게 서로를 악화시키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미줄의 가장 굵은 가닥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신호, 바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국 가정자산의 무려 70에서 8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전 재산이죠. 그러니까 평생 모은 돈이 아파트 한 채에 다 들어가 있는 셈인데 이게 무너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위기의 핵심입니다. 평생에 부가 걸려 있으니까 이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 큰 거죠. 특히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들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게 공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료에 나온 베이징 사환 지역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강남 3구 같은 최고 부촌인데 불과 몇 년 전에 20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정확히 반토막 10억 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반값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가격이 반이나 떨어졌는데 왜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오늘 10억인 아파트가 내일은 9억, 모레는 8억이 될 거라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더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러니 아무도 섣불리 사려고 하지 않고 거래 자체가 그냥 실종되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역자산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가 가진 집값이 폭락하니까 마치 내 재산 전체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잠시 후에 다룰 네 번째 신호, 소비 절벽과 바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1억 원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5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갑을 열 수가 없겠죠? 지금 수억 명의 중복 중산층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군요. 거시적으로 봐도 2025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5.9%나 감소했고 신규 착공 면적은 20% 이상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5년 전 헝다 사태 이후로 비구이 위한 완커 같은 다른 대형 업체들까지 줄줄이 쓰러지고 있죠.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정말 압도적인 기둥입니다. 4분의 1이네요. 네.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에서 1층 전체가 그냥 내려앉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건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호인 셈이죠. 그 흔들림이 가장 먼저 덮친 건 역시나 가장 취약한 계층, 바로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호, 청년 실업의 아비규환입니다. 자료에 나라 절반이 백수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2025년 8월 공식 청년 실업률이 18.9%면 이것만 해도 5명 중 1명꼴이니까 심각하잖아요. 네, 심각하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가 훨씬 더 큽니다. 베이징대 한 교수는요.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청년이나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46.5%요? 와. 사실상 청년 2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네요. 이걸 자료에 나온 의자 뺏기 게임에 비유하니까 더 확 와닿더라고요. 2025년에 대졸자가 1220만 명이나 쏟아져 나오는데 괜찮은 일자리는 500만 개뿐인 상황. 그렇죠. 음악이 멈추면 700만 명은 그냥 무조건 탈락하는 잔혹한 게임인 거죠.
심지어 명문대 졸업생이 배달기사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게 더 이상 뉴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진 약속입니다. 깨진 약속이요. 네. 부모 세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사회적 계약이 무너진 것이죠.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섭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번영을 보장한다는 암묵적인 사회 계약 위에 서 있거든요. 아, 그런데 청년들이 보기에 그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번영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탕핑이나 런 같은 소극적인 저항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희망의 사다리가 그냥 걷어차여버린 거군요. 그런데 희망이 사라진 건 청년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직장들마다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신호,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알리바바나 바이드 같은 기업들은 중국의 성장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중국 정부 규제는 뭐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수만 명씩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제는 상수였죠. 하지만 여기에 경기 침체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더해진 겁니다. 아, 경기 침체. 네, 과거에는 막 성장을 위해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인재를 뽑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도의 핵심 수익원인 온라인 광고 매출이 5분기 연속 하락했어요. 5분기 연속이요? 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거죠. 규제라는 족쇄를 찬 상태에서 경제라는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을 만나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된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하다는 IT 엔지니어, 고학력 화이트 할라들이 오히려 해고 1순위가 된 겁니다. 와, 이건 마치 타이타이코에서 1등석 승객까지 구명보트를 찾아 뛰어다니는 상황과 비슷하네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던 빅테크마저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는 건 시장에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겠어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공포가 막 퍼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곧장 네 번째 신호로 이어집니다. 집값은 폭락하고 내일 당장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덮치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그냥 꽁꽁 닫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소비 절벽 현상입니다. 명품 쇼킹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의 이미지는 이제 정말 과거가 됐군요. 2025년 12월 소매 판매 성장률이 0.9%에 그쳤다는 건 14억 인구 대국의 소비 엔진이 사실상 멈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멈춘 거죠. 현장의 목소리는 더 처참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7,00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았고요. 딘타이팡 아시죠? 딤섬으로 유명한. 아, 네네. 그런 초량 브랜드마저 매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상하이 상권 임대료 99% 폭락이 바로 이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특히 명품 판매가 20%나 급감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명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중산층의 열망과 경제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였기 때문이죠. 아, 성공의 상징이던 그 루이비통 가방을 이제는 중고로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비 쿠폰을 뿌려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내일 내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이 근본적인 불안감을 쿠폰 몇 장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재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가장 안정적이던 빅테크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그 결과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현상으로 귀결되는군요. 다섯 번째 신호, 바로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정확합니다. 약 4억에서 5억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요. 중산층이 무너지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까 기업 매출이 하락하고. 또 기업이 어려워지니 다시 해고가 늘어나고. 네, 해고된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이게 되죠. 경제를 흔히 자전거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네, 중산층의 소비는 그 자전거의 페달과 같습니다. 페달 밟기를 멈추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조업 급여가 30%씩 삭감되고 무급 휴가가 강요된다는 자료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사나 간호사 같은 공무원 월급까지 수개월째 밀리는 상황이라니 이건 정말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그렇게 경제의 페달이 멈추면 가장 취약한 곳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바로 금융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아, 2026년 1월에 터진
JWR 금거래 플랫폼 붕괴 사건 말씀이시죠?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 증발하고 수만 명의 투자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그냥 하나의 사기 사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건가요? JWL 사태는 중국에 만연한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금융이요? 네, 은행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을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위험 관리가 부실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향이 있죠. 진짜 문제는 이런 그림자 금융과 얽혀있는 지방은행들입니다. 지방은행은 왜 위험한 건가요?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땅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해 왔습니다. 아, 땅 팔아서?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니까 돈줄이 막힌 거죠. 결국 지방정부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준 지방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허난성 같은 곳에서는 예금 인출이 동결되는 사실상의 뱅크런 조짐까지 나타났습니다. 내 돈을 못 찾는 거네요? 그렇죠. 내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이 돈을 안 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와, 2025년 한 해에만 377개 은행이 문을 닫거나 강제 합병됐다는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때 5년간 30곳이 무너진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거의 1년에 20년치가 무너지는 속도네요. 맞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거미줄과 같아서 한 가닥이 끊어지면 그 충격이 전체로 퍼집니다. 부동산 부실이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그리고 지방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은 신뢰인데 그게 한 번 깨지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이 모든 경제적 위기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 사회적 절망의 확산입니다. 요즘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내권하고 탕핑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하더군요. 네, 네이주엔이죠. 내권은 쳇바퀴 돌듯 아무리 경쟁해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탕핑은 아예 경쟁을 포기하고 들어 눕는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그냥 인터넷 밈을 넘어선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집단적 무기력증의 표현이자 시스템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처럼 경제가 막 고속 성장할 때는 노력하면 보상이 따랐지만 지금 청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서 아예 경쟁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더군요. 한자 윤자에 중국어 발음 룬이 영어 런과 비슷한 점을 이용해서 중국을 탈출하자는 의미로 쓰인다니 정말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IT 개발자나 전문직 같은 젊은 인재들이 대거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경제 성장이라는 정당성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부자가 떠나면 자본이 빠져나가지만 젊은이가 떠나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지금 중국에 남는 것은 텅 빈 부동산과 늙어가는 인구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실 겁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자산 가격 폭락, 소비 침체, 희망을 잃은 청년들,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죠? 네,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바로 시점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버블이 터졌을 때 이미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인 선진국이었습니다. 즉, 부자가 된 다음에 늙기 시작한 거죠. 아, 이미 부자였다. 그렇죠. 하지만 중국은 아직 1인당 GDP가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훨씬 큰 겁니다. 물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희망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신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지금 당장 부동산, 금융, 고용 위기가 터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문제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겉은 최신형으로 화려하지만 배터리가 1% 남은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심지어 충전기마저 고장나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 재산이 걸린 부동산의 붕괴. 둘째, 청년 절반이 실업 상태인 고용 참사. 셋째, 가장 안전하다 믿었던 빅테크의 대량 해고. 넷째, 지갑을 닫아버린 소비 절벽. 다섯째,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의 몰락. 여섯째, 신뢰가 깨진 금융위기.
그리고 마지막,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적 절망의 확산. 중요한 건 이 7가지가 동시에 그리고 서로를 악화시키며 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이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수출, 현지에 진출한 기업, 관광업까지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볼 때 어떤 지표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4가지를 특히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청년 실업률입니다. 현재 18.9%인데 이게 20%를 넘어서는지 혹은 정부가 발표를 아예 중단하진 않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 발표 중단이요? 네. 둘째,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 추이입니다. 이곳마저 본격적으로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셋째, 소매 판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지 여부. 이건 본격적인 침체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 부실이나 투자 플랫폼 붕괴 같은 금융권 뉴스가 얼마나 자주 터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되니까요. 2026년은 중국에게 정말 운명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15,200명의 백만장자가 중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현재의 자본과 미래의 인재를 동시에 잃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부동산 PF, 가계부채라는 만만치 않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사례를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역시 부동산 PF, 가계부채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니 중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혹시 우리 자신의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취약점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